최근에 시험은 보면은 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리고 그 지대 이론인데 요거 가끔 섞어서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두 이론은 올해도 출제하니까 이제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선은 2번과 3번 질문부터 먼저 볼까요? 버제스인데, 자, 3번 보시면은 동시몬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형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가 핵심에서부터 도시가 팽창하는데 그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최초이죠. 최초의 실증적으로 나타난 모형입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이죠. 이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했는데 2번이 정답입니다. 도시의 핵심에서 중심 업무 지구에서 벗어나서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뭐를 형성하죠? 점이지대를 형성을 하죠. 자, 이 점이지대에서 공장의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 있고, 그 다음에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이 있고, 또 요 도시 요게 경계거든요. 이 도시 경계 밖을 벗어나서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위성도시가 있어요. 다섯 번째에 이렇게죠. 도시 이렇게 팽창이 뭘로? 동심원상으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하는 이론이 동심원 이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호이트는 요 원을 변형을 했죠. 변형을 해서 1939년에 나타난 우리가 선형은 부채꼴입니다. 부채꼴 모양의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교통노선, 교통의 망이죠. 교통노선, 교통망 또는 교통의 축을 따라서 우리가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다. 하여튼 이 교통망을 따라서 가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 자, 그리고 4번에 해리스 울만이죠.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우리가 결합한 이론으로서 1945년에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무슨 이론? 다 핵심 이론.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다 핵심 이론에서 출제했습니다. 정답을 물었죠. 자, 도시는 하나의 중심, 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이 도시의 핵심이 이 기능에 따라 분화가 되면서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이 됩니다. 자, 5번.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 소득의 증가, 둘 다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이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요, 이 주거지가 도심에서 점점 어느 쪽으로? 도시 외곽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14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은 지대는 생산력 면에서 한계지를 기준으로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액이 지주에게 지불되는 대가가 바로 뭐가 된다? 차액지대가 되는 거죠. 우등지는 토지 비옥도가 높은 토지, 그리고 열등지는 토지 비옥도가 낮은 토지고, 한계지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말합니다. 자, 2번. 튀넨의 동심원적인 지대 모형인데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이죠. 버제스에 영향을 미쳤죠. 여러분, 튀넨의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이 버제스의 도시 내부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자, 3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우리가 포락선이 되죠. 자, 이 튀네는 최초의 농업 입지론이에요. 이 튀네의 이론을 도시공간, 튀네는 최초의 농업 입지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우리가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누구 이론? 알론소의 이론. 알론소의 입찰 지대선. 작년 시험에는 입찰 지대의 개념을 출제를 했고요. 입찰 지대 곡선은 바로 이런 의미겠죠. 자, A산업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그리고 B산업. 자, 요거는 C산업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도심에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지금 가장 높은 이 부분이죠. 이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밑에서부터 앉는다는 의미에서 포락선. 이 빨간 선이 뭐다? 입찰 지대 곡선이다. 올해 시험에 입찰 지대 곡선이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용어 중에 하나가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용어의 개념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자, 4번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곡물 가격의 상승이 지대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 쉼표 뒤에가 틀렸죠. 자, 쉼표 우리가 뒤에가 틀렸는데, 쉼표 뒤에 보면요, 마르크스는 이 지대의 상승,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곡물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4번 정답. 5번 마샬의 준지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공급은 단기적으로 뭐가 됐다? 고정됐잖아요. 단기적으로 공급은 이렇게 고정됐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은 뭐가 됐다? 고정이 됐어요. 공급은 고정됐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수요에서 이렇게 지대가 결정되겠다.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서 지대가 결정된다. 왜? 공급은 뭐가 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마샬의 준지대는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15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 부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자, 시장에 맡길 경우에,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 사적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 가격과 균형 생산량이죠. 자, 균형 생산량이 주어졌는데, 자, 이 정도 공급을 했다. 여러분, 이 정도 공급을 하면요, 사적인 비용, 기업이 제품을 생산한 비용은 이만큼인데,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이게 바로 뭐죠? 외부 비용이 각 생산량 수준만큼 전부 외부 비용이 더 첨가돼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렇게 더 높아요.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뭐보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한 비용보다 더 높다. 뭐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요 차이, 뭐가 더 들어갔죠? 외부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요 빨간 선과 사적 편익이 만나는 점, 요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균형 생산량이 더 많거든요. 왜 많냐?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은 생산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해요.
그러니까 요 크기만큼 뭐가 돼? 과다. 더 많이 기업은 생산한다. 1번에 보면은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다. 과다입니다. 과다. 맨 끝에 과다가 포인트.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의 특성 중 부동성은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죠. 지역 지구재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번은 지역 지구재를 실시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4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거 얘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부과해야 된다? 우리는 세금이죠. 뭐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를 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과다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세금 부과나 토지 이용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고, 5번 부의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나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시장의 실패를 발생시켜요. 여러분,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같지 않거나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같지 않죠. 이럴 때는 다 시장의 실패를 가져와요. 둘 다 시장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5번 정답.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이 같지 않거나 또는 사회적 편익이나 사적 편익이 같지 않죠. 여러분, 여기에 크나 작나에 따라 정부가 나누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뭐를 간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발생한다? 시장에 실패가 발생. 자, 16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묻는 거죠. 자, 1번 보시면은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 비축이죠. 자, 여러분이 뭐를 위해서?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뭘로써?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서, 또 우리는 공공개발용으로서, 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공공개발용으로서 우리는 비축을 하고 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에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거나 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경제 성장, 뭐 소득 재분배 등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또는 확산을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 여러분, 3번은 긍정적 효과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죠.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된 공영개발이라든지 토지 수용이라든지 토지 비축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도 출제된 용어죠. 토지 비축제도. 이런 건 직접 개입이고,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게 간접 개입이에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 부담금
부담금은요, 직접 개입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뭐다? 간접 개입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간접 개입, 4번 정답.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면은 경제적,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17번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의 여과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소득에 따른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수선 비용이 수선 후에 가치 상승보다 크면은 수선을 할 거야, 안 할까요? 저소득층 부근에 있으니까 안 하죠. 수선을 안 해요. 수선을 안 하면은 그 고급주택은 저소득층에게 넘어오는 뭐다? 하향,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과의 형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주택의 상향 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돼서 상위 고소득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맞고, 주거분리 형상은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형상인데, 이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 자, 그리고 주택의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한다. 여러분,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주택이 정상적으로 고급주택이 공급되면요, 한 단계 낮은 층에서 고급주택 이동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계단식. 여기서 여기 고급주택을 공급하잖아요. 자, 신규 고급주택 공급하면 한 단계 낮은 수에서 이동을 해가. 이동을 하면 여기 비죠. 비면 또 여기 낮은 수에 또 이동해가. 그럼 또 여기 또 비잖아요. 그럼 또 여기 이동해가면 또 빈 걸 이래서 계속적으로 이동해서 주거의 질이 개선되는 거예요. 예? 주거의 질을 뭐 한다?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예, 한 단계 높은 수로 이동을 해가니까. 2번 정답. 18번 임대주택 제도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습니다.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공급이 이전보다 많으면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럼 얼마만큼 하락하느냐 보는 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공급이 뭐한다?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하락을 한다. 얼마만큼 하락하느냐?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약간 증가, 양이 약간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은 뭐다? 대폭 하락해.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니까 가격은 약간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뭘수록 거기 보면은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밑줄, 클수록은 뭐다? 탄력성이 클수록은 탄력적이야. 요거야. 탄력적일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는 뭐다? 작죠? 요 빨간 거보다 작잖아요. 작아질 수 있다. 맞는 질문. 2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밑줄,
시험에는 또 안인을 빼서 출제합니다. 안인 주택을 8년에 동그라미 10년이 아니라 8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무슨 임대료? 균형 임대료. 또 시장에 균형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임대료보다 뭐한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 임대료의 상한선을 균형 임대료보다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은 공급은 뭐죠? 이 정도야죠.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요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여기가 수요니까 수요량은 이렇게 많은데 공급은 적으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 공급 과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공급 과잉이 아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3번 정답. 4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죠. 여러분이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진다. 이런 공급은 부동산은 공급은 단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비해서 수요가 뭐한다? 더 증가하지. 보조를 받았으니까. 근데 공급은 변화가 없으니까 수요는 얼마만큼? 이만큼 더 늘었어요.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상승하죠. 그럼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임대료 상승을 했으니까 이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얻잖아. 초과 이윤을 얻으니까 이윤을 얻으니까 나도 공급해야겠네 이렇게 해야겠지. 그럼 공급이 늘어나요. 자, 공급이 어떻게 늘어난다? 임대료가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하락해서 초과이윤이 없을 때까지 계속 초과이윤이 없을 때까지 공급은 이렇게 증가해.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공급은 뭐한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5번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 공급이 줄어들죠. 여러분 여기서 공급이 임대인은 손해보니까 공급이 뭐한다? 감소도 하고 또 임대인은 손해보니까 임대주택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질적 수준은 계속 떨어져요. 저하가 돼요. 자, 3번 정답입니다. 자, 19번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요거는 뭐죠? 요거는 조세 부과의 목적. 그건 요까지는 조세 부과의 목적. 뒤에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요거는 부동산 조세의 기능. 앞에는 목적, 뒤에는 기능. 자, 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자, 19번에 2번.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요게 바로 뭐가 되죠? 지금 부가전의 가격이죠. 요게 부가전, 재산세 부가전 임대료예요. 그럼 재산세를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더니 공급 곡선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이동했더니 어느 만큼? 이만큼 임대료가 올랐어요. 야,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정부가 뭐를 공급했다? 이 사적 시장, 이 사적 시장에서의 임대료보다 훨씬 싸게 뭐를 공급했다? 공공주택을 공급을 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요. 어디서? 사적 시장에서 임대료가 싼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이동이 쉬워지면 뭐다? 수요는 탄력적이 돼. 수요가 탄력적이 되면 기울기가 급해요? 완만해요? 완만해져요. 수요가 요 균형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완만해져요. 완만해지면 노란 빨간 만나는 점, 노랑 빨간 만나는 점에서 임대료 상승폭은 적어요. 여러분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에 요만큼 임대료가 올랐는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임대료 상승폭이 작죠?
상승폭이 작다는 것은 정가되는 부분이 적어요. 정가되는 부분이 적으니까 완화가 되는 거예요. 완화. 완화라는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정가되는 부분이 적다는 겁니다. 이 3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 예상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집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했더니 어떻게 돼? 토지 소유자는 세금을 내지 처분하면 내야 되니까 세금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토지 처분을 뭔다? 뒤로 미뤄요. 미루니까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동결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오히려 토지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이게 3번 설명. 자,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일 때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때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 이 토지 공급량 자체는 불변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이렇게 공급량이 뭐한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공급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때를 우리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 토지 세금에 뭐가 발생했다? 중립성이 나타난다. 이 중립성이 나타났을 때 세금을 우리는 무슨 세금이냐면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효율적. 5번 가격에 대해서 주택 수요는 뭐다? 비탄력적. 자, 주택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뭐다? 탄력적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를 했어요? 이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했다. 중과세를 했더니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 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부과 전보다 뭔다? 양도소득세 부과 전 가격보다 뭐? 높아진다. 5번 정답.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 20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는 실현 수익률,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인데 요거에 다르면은 위험이야. 벗어날 가능성, 위험, 개념이 나와 있고. 자, 2번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맞는 지문. 3번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임대료가 하락을 하면서 공실률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하락하죠.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속해요. 사업상 위험 중에서도 시장 위험. 사업상 위험 중에서도 시장 위험이. 네 번째, 무위험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인 저축률, 투자율, 지급 준비율의 변동, 신용 제한 등 일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실질 우리가 임대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위험이야. 자, 5번은 인플레이션 위험.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 중에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어떻게 돼? 손실을 볼 가능성을 우리는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에요.
자, 예상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이렇게 높거든요. 뭐가 발생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 명목 지금 계약 맺어서 1년 계속 월 얼마 주는 건 변화가 없어.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더 떨어져. 가치가 돈이 더 떨어져서 실질 임대료가 뭐 하락을 하면서 누군 손해본다? 임대인은 손해를 보고 우리는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은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질 임대료가 하락하는 겁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은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우리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에 있다?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이때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를 우리는 완전자를 붙이죠.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다. 네.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서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있다 하면 안 돼. 없다. 전혀 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두 자산 간의 수익률 여기는 또 마이너스 2번은 또 뭐다? 1이다. 이럴 때는 또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여러분 총 위험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뭐를?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총 위험이 아니라 뭐다? 비체계적 위험. 2번 틀렸습니다. 3번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차별곡선. 효율적 전선이 아니라 무차별곡선.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겠죠.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여기에 효율적 프론트죠.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트인데, 자, 보수적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다? 급해요. 보수적은 급하고, 그런데 뭐는? 공격적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다? 완만하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고, 5번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느 점에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여러분 거기 접하는 점인데 서로 교차하는 점이 안 되고 접하는 점. 그래서 우리 뭐가 달성된다?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된다. 서로 교차하는 점이 아닙니다. 접하는 점. 4번 정답. 자, 22번. 투자자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1일 현재 3년 동안, 자, 2017년 1월 1일 현재 3년 동안 1년, 2년, 3년 동안 얼마죠? 우리는 매년 연말이죠. 1년 말, 2년 말, 3년 말, 매년 연말 얼마? 1,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을 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 얼마냐? 현재라면은 1년 후에 1,000원이 현재 얼마냐? 할인해야겠죠.
1,000원을 할인합니다. 1 플러스 0.1의 1승 1.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약 얼마 나오죠? 약 9원이 나오겠죠. 2년 말에 또 1,000원을 또 현재의 가치로 2년이니까 제곱 1.21로 나눠줬던 약 800 우리가 26원이 나와요. 그럼 또 3년 말에 또 1,000원이 얼마냐? 또 1 플러스 0.1에 3년 후니까 세제곱 1.331로 나눠줬더니 약 얼마? 751원. 요거 다 더해줬더니 얼마 나오냐? 2,486원인데 이론 이하는 뭐라고? 이론 단위 이하는 절사. 버린다는 얘기죠. 절사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니까 2,480. 3번 정답. (23번)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틀린 것. 자, 호당 임대료 얼마 나오죠?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호당 임대료 1,000만 원에 얼마를 곱한다? 45를 곱했더니 얼마 나오죠? 4억 원. 4억 원이 가는 총소득이 나오죠. 자, 공실률은 몇 프로? 10%. 자, 4억 원에 10%인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 4천만 원을 공제해 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얼마?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 1번 3억 6천만 원 맞죠? 영업경비, 운용비용이 영업경비가 얼마다? 1,600만 원. 1,600만 원을 빼줬더니 얼마? 3억 6천에서 1,600 빼면 3억? 우리가 4,400만 원. 3억 4,400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되죠. 2번도 맞는 지문이고 여기다가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 얼마? 9,400만 원을 공제를 해주면은 세전 현금 흐름은 얼마죠? 우리가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이 세전 현금 흐름이죠. 자, 여기서 또 뭐를 빼죠? 영업 소득세를 공제를 해줘야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소득세는 어떻게 구한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3억 4,400만 원. 3억 4,400만 원에서 거기에 어떻게 돼요? 융자이자. 대체 충당금은 없으니까 융자이자 감가상각비. 융자이자 3,4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에 1,000만 원은 세 공제가 되죠. 대체 충당금 없으니까 4,400을 빼주죠. 그럼 얼마? 3억 원. 3억 원에 뭐를? 영업소득세율 30% 0.3을 곱해주면 얼마? 9천만 원. 이 9천만 원이 바로 영업소득세. 4번이 틀렸죠? 9천만 원을 빼주면은 얼마? 1억 6천만 원이 세후 현금 흐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9천만 원입니다. 자, 24번. 이걸 또 말로 출제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현가는 장래에 발생한 수입의 현가에 동그라미,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잠깐, 현가 동그라미. 항상 현가, 현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1번 개념 맞습니다. 2번 여러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가법과 내부순율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순현재가치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내부순율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 3번이 같은 의미인데 말을 좀 바꿔놓은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하는 할인율, 또 수익성 지수가 뭐죠? 1이 되는 할인율을 말하죠.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된다. 여러분,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내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죠. 자, 5번 지문 보면 예를 들어서 1년 후 현금 수입이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이 현재 얼마냐? 1년이니까 1승이죠.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5천만 원인데 현재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죠. 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 요 M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인데 이 수식에 요구 수익률은 없죠.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내부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정답. 2번과 3번 지문을 보면은 자, 순 현재 가치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인데 A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 곡선. 자, B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 곡선. 내부 수익률 M, 요구 수익률 R로 표현할 때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이 할인율은 뭐다? 요거는 A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 요거는 B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 자, 여러분이 순현가를 이제 가는데, 자, 요구 수익률이 R0에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다? B의 순현가. 요거는 뭐의 순현가? A. 자, 순현가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 순현가법을 적용하면. 자, 순현가법을 적용하면 뭐를 한다? A가 B보다 크니까 뭐를 선택? A를 선택. A의 순현가가 B보다 크니까.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보다 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A보다 뭐가 커? B. 이때는 뭐를 선택? B를 선택. 이렇게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투자의 우선순위가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A, B 다르죠? 달라질 수 있어요. 순현가법을 적용하냐, 내부 수익률법 적용하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뭐 우리는 요 두 곡선 만나는 이 점이죠. 이 점보다 요것보다 작을 때, 요것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2, 3번 설명 한꺼번에 했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재무비율 승수 설명 틀린 것.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융자가 없죠? 융자가 없어요. 그럼 순소득 승수는 얼마? 자, 1번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돼요? 순소득 승수는 우리가 순영업소득이죠. 자,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뺀다?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뭐가 나온다?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전액 자기 자본은 여기 제로야. 제로기 때문에 뭐와 같아? 그러면 순영업소득과 세전 여기에 같죠. 같으니까 순소득 승수. 순소득은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도 뭐다? 같다. 왜?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요 두 개도 같지 뭐. 1번 맞는 지문.
2번 동일한 투자일 경우에 동일한 투자일 경우에는 어디가 커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뭘로 나눴다?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거죠. 나눈 거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또 뭐다?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을 또 뭘로 나눴다? 이걸로 나눴지. 지분 투자액은 동일한 투자니까 똑같겠죠. 자기 자본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더 많아? 세전이 많아? 세후가 많아? 세전이 많잖아요. 세전에서 세금 빼야 세우니까. 분모가 여기에 더 크거든요. 그러면 분모가 크면 전체 값은 작지. 세후가 커요. 그러면은 역수는 어떻게 돼? 역수 관계로 갑니다. 자, 역수는 여기는 뭐다? 세전 수익률. 여러분 세전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여기는 뭐죠? 세후 수익률. 역수일 때는 부동 방향 어떻게 돼? 역수일 때는 부동 방향 반대로 간다. 이런 것도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묻는데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1보다 크면 뭐죠?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고 1보다 작으면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 3번 1보다 어떻게 돼요? 작으면 하니까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채무 불이행률.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뭐를 더해준 거?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인데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1보다 작아야 돼. 요게 더 커야지.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크다 하면 안 돼요. 4번 정답. 5번 영업경비 비율. 뭐를 기준했다? 여러분 여기 조소득은요.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인데 지금 뭐를 기준했다? 유효 조소득 기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여기 얼마다? 1이면 영업 경비와 유효 조소득이 같죠? 자, 유효 조소득과 영업 경비가 서로 같아요. 요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순 영업 소득은 얼마가 나온다? 순 영업 순 제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잠시 쉬고 26번부터 하겠습니다.